지난 1년간 코스피는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니까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내가 어떤 타이밍을 놓쳤나? 내가 뭔가를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대표님?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욕심 때문에. 네. 아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타이밍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샀을 때 빨리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보통 타이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타이밍이 언제냐.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네. 심플해요. 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주식을 싸게 사는 걸 싫어해요. 싸게 사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네. 싸게 사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내일 올라갈 타이밍이 뭐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패라는 게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네. 최근에 사실 주식이 굉장히 쌌었죠. 그렇죠. 저렴했었는데 네. 그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주식이 멀쩡한 주식이 싸지려면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쌀 때는 다들 관심이 없어요. 다들 관심이 없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나니까 야 이제 슬슬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제서야. 이 타이밍이 네. 도대체 언제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네. 투자라는 게 네. 우리가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사실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하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노린다는 건 뭐냐면 남들보다 빨리 벌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네이버나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뭐 전망도 좋고 실적이 좋다는 걸 알지만 주식을 나는 뭐 천천히 꾸준히 사 모아야지라는 관점은 관심이 없죠. 그렇죠. 내가 뭐 지금 한 5천만 원 있는데 언제 네이버를 한꺼번에 3천만 원 확 사서 20%를 내서 확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맞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투자를 오래 한 사람도 사실은 그때 뭔가 손 떨리는 뭔가 하나의 그 선택일 뿐이지 그거를 뭐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결국 그 위험을 이겨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제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네. 막 급등하는 주식들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잘 극복해야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총 9번 예. 금리가 올라갔고요. 예. 자, 이번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분명히 또 영향을 받을 텐데 예. 지금 작년 가을과 또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예. 2023년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흘러갈지, 예.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은 사실은 저는 힘든 네. 힘들 맞습니다. 수밖에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금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4.5에서 0.25를 더 올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4.5나 4.75나 5나 5.5나 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다 똑같다. 맞아요. 그냥 대출금리가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이제 몇 배로 올라가는 계속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현실 경제는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네. 이 현실 경제와 또 어떤 주식 시장은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네. 어떤 투자라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쉬워질 수 있는 게 들어오는 월급은 똑같죠. 그죠? 뭐 월급이 오를 수도 있지만 요만큼 오르잖아요. 그죠? 요만큼 오르고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물가가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투자 자산은 전부 다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금리 상단은 막히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연준이 0.25만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 30년 동안 금리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거의 최고 금리가 5%에서 5.5 수준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최고 수준이. 그러면은 금리가 최고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버티기만 하면은 사실은 금리가 이제 앞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금리가 낮아지려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한 4.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를 내릴까 말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천천히 할 텐데 아직은 이제 조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2023년은 어떤 거냐면 현실 경제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현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는 거죠.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고 금리는 상단을 점점 정점을 찍어가면서 서서히 내려올 텐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보통 보면은 현실 경제보다 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금리가 못 올라간다 생각하면 그 전에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이제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에 확 몰렸다가 네. 지금 이제 4.75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0.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그잖아요. 4.75니까 지금 여기서 뭐 0점을 올려버리면 거의 5.25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단이 막히니까 그동안 이제 강달러에 투자됐던 자금이 이제 쏠려있던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주식들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에서 돈을 빼버리는 거죠. 달러로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이제 원화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저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현실 경제는 힘들어 죽겠는데 네. 주식시장은 야, 주식시장 이제 뭐 더 어려운 거 뭐 있나요? 약간 이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최상단인데 왜 반등을 하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사실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네.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자기 자산보다 부채가 작은 기업은 금리가 올려도 버티잖아요. 영향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그렇게 크게 벌지 못하면서 내 돈보다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하나 둘씩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탈을 하면서 뭐 기존에 우량했던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그 뭐 포스코라든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제 금리가 최상단이 되면 서서히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바닥을 형성해 간다. 약간 그런 관점인 거죠. 이게 물론 뭐 위기 속에서 부자가 나온다.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요, 대표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매수를 실행하기가 이 몸과 마음이 따라주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현금이나 예. 주식 같은 자산을 예.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주식을 사실은 사고 판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그 욕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남들보다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고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기분만 좋고 하면 할수록 손실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0억을 만약에 들고 있으면 네. 그 전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럼 1,00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금으로 가지고 어떻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현금을 네.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으면 1년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어치가 거의 100억 가까이 네. 그 상태가 유지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금만 가질 수는 없고 그렇죠.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값어치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제 변동을 움직이는. 하는 건데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긍정의 마음이고 앞으로 세상은 발전할 거고 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현금만 만약에 갖고 있으면 세상이 발전을 하든지 말든지 사실은 우리랑 상관은 없잖아요. 네. 반대로 발전을 한다. 그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자산도 네. 같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쓰는 화폐라는 거는 세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만이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가 엉망이 되면 화폐 자체가 순식간에 소용이 없게 되는 네. 거잖아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월급 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이 발전해 나가는 세상에 올라타겠다. 네. 올라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모아가게 되면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이클이 크게 올라갈 때는 이제 같이 큰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축적할 수 있는 네. 거고 앞으로는 세상이 망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그럼 같으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만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5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 5만 원짜리를 봤을 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종이밖에 되지 않고 그렇죠. 하나의 신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돈을 모아갈 때 겁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화폐 자체를 뭔가 되게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더 쉬워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5만 원짜리 화폐에서 산업 비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만 원에서 지분이 몇 %쯤 되는 것 같으세요? 반도체요? 네. 상당히 많은 지분이지 않을까요? 거의 네.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35%에서 35%. 한 40% 정도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그 자동차 또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식이 크게 힘들어지고 너무 슬퍼진다 라고 했을 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떨어질 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나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아마 한 200조 정도가 났을 거예요. 200조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차지하는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조를 생각해 보면 거의 200조 중에서 거의 한 80조가 넘게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산업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나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나 이런 주식 투자 안 하길 잘했어라고 할 수 없는 게 내가 현금이 3억이 있잖아요. 네. 환율이 폭등합니다. 환율도 폭등하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네.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위기라고 했을 때는 돈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접근했을 때 이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둬야지만이 이런 거죠. 이 돈을 내가 반도체로 바꿔놔야 되든지 아니면 금으로 바꿔놔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산에 바꿔놔야지만이 나의 이 소중한 이 자금이 네. 앞으로 자산이 이제 커질 수 있을지 그런 이제 포인트로 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워낙 오랜 기간 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도 겪으셨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좋아졌죠. 2022년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 울면서 다 주식을 저희는 샀었거든요. 네. 한 주씩이라도 사세요. 두 주씩이라도 사세요라고 이제 하는데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쌀 때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앱을 지워버립니다. 보지 않겠다. 네, 앱을 지워버려요. 네.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들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하기 싫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무조건 봐야죠. 고객들이 폭풍 이제 항의했을 때 그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난 계좌를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지금 회복을 하는 거를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사실은 울면서 살 때는 웃으면서 살 때였고 내가 속상할 때는 사실은 속상할 때가 아니라 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 이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졌다고 해서 속상한다는 거는 저는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 때 그걸 더 이제 지켜보면 왜냐면 이게 무너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거시경제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대체 지금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돈을 사용해가는 어른으로서 작은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려울 때도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또 좋을 때도 지켜보고 항상 네. 이제 지켜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떨어졌다고 속상하다 난 주식도 안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다. 안타깝다. 예, 그렇게만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려요.